가만입니다. 더 시작입니다. 나스닥 주간 분석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의 장은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 목요일에는 중소형주들이 좋았으나 금요일에는 조정에 들어가고 다시 대형주들이 상승을 이끌면서 좋은 상태로 마감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포트의 좀 높은 비중은 지수 상품으로 구성을 하시는 게 재미는 없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주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챗 GPT한테 나스닥의 15년부터 24년에 12월 8일부터 연말까지, 다음 주부터 연말까지 대략적인 상승률을 물어봤더니 18년과 22년 하락장을 빼고 나서는 전체적으로 상승을 한 구간이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12월 말은 나쁘지 않은 기간이긴 한데 산타 랠리도 기대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 괜찮은 구간이긴 하지만 증시를 흔드는 트럼프 그리고 파월 이 두 사람만 좀 어디 좀 여행 좀 갔다 오면은 증시는 편안하다. 이 두 사람이 자꾸만 증시를 흔들고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이 두 사람이 세계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이긴 한데 없는 게 낫지 않을까? 없으면 알아서 잘 크는데 그런 생각까지 이제 좀 드네요. 어쨌든 챗 GPT한테 25년의 상승률을 예측해달라고 했더니 좀 오른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챗 GPT가 미래에 갔다 와본 것도 아니고 얘는 이제 과거의 그런 추이를 분석하고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낙관적인 것도 독이다. 주말마다 올려드리는 멤버십 영상에서는 이번 영상은 공부 영상은 아니고 제 보유 종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26년의 약간의 전망 그냥 단순 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한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그 밖에 다른 공부 영상은 두고두고 볼 수 있는 이런 영상, 이런 영상, 이런 영상 상당히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런 영상도 있고요. 전체적인 추세의 변곡에서는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현재까지는 다 비슷하게 맞춰왔다. 공포지수는 40. 금요일 장 중에 뉴트럴까지도 도전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아쉽게도 장 초반에 상승률을 많이 반납했기 때문에 40으로 마무리. 그래도 공포지수가 올라갔다는 것은 일단은 좋은 현상. 푸드크옵션 0.66 아주 미세하게 좀 올라갔어요. 여기서 이렇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내려가 줘야 되는데 좀 미세하게 올라졌다. 푸드앤콜옵션이 0.61이나 62 정도 요 정도까지는 좀 내려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한 번 더 숨고르기를 들어간 듯한 느낌. 요 정도 오면은 부분 매도 시작해야죠. 공포지수 매매법 매수의 방법, 공포지수 매매법 매도의 방법 참고하시고요. 키움전사의 주간 동향을 보면은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요. SGOV 미국 초단기 국채 ETF죠. 이 종목을 지금 키움전사들이 급격히 사고 있다. 사실상 미국 초단기 국채는 투자보다도 좀 안정적으로 약간 현금 파킹용으로 많이들 사는 건데 주식시장이 매력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일단은 피신하는 용도로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키움전사들은 지금 좀 피신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거, 이 속스 S 반도체 숏이 들어와 있다. 이 종목은 반도체의 하락에 베팅하는 종목이죠. 최근에 11월에 나스닥이 급격하게 조정을 받을 때 그때는 키움전사의 순매수에 속스 S가 없었다. 그런데 12월에 반등이 시작되면서 숏이 들어와 있다. 월가의 세력은 개미가 몰린 곳에 돈을 퍼다주지 않는다. 공식이죠. 구구단처럼 외우세요. 월가의 세력은 개미의 동향을 보고 그 반대로 돈을 굴린다. 만약에 속슬이 순매수에 미친 듯이 찍힌다. 그러면은 그때 숏을 사세요. 숏을 개미들이 막 살 때는 그냥 속슬이 유리합니다. 오히려. 다음 주 어닝 발표는 게임스탑 그리고 수요일 장후에 오라클 어도비 플래닛 랩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목요일 장후가 피크죠. 브로드컴 마지막 남은 빅테크 브로드컴이 이 속슬의 최고점을 다시 한번 갱신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선반영이 많이 돼 있다. 언제나 주식은 선반영이니까 어쩌면은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일이 속설의 고점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패드와치 금리 인하 예상치는 86.2%. 거의 패드와치는 금리 인하를 확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음 주 주일적입니다. 월요일에는 일본 3분기 GDP 최근에 일본의 엔케리 청산 위기감으로 주가가 한 번 더 조정을 받았었는데 이 GDP가 성장률이죠. 성장률과 금리 인상은 정비례의 느낌입니다. 금리 인상을 일본이 하고 싶어 하는데 성장률이 올라가면은 계속 올라가면은 경제가 받쳐주니까 금리 인상을 해도 버틸 수 있는 거니까 성장률이 오히려 좀 낮게 나와야 이 GDP가 낮게 나와야 금리 인상에 힘을 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일단은 금리 인상은 한다고 했으니까 할 거는 같은데 그 시기가 빨라지는 거는 좋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 미국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일본의 3분기 GDP가 조금 안 좋게 나오는 걸 기대를 하는 게 좋죠. 그 다음 화요일에는 ADP 주간 고용 변화 보고서, 수요일에는 저번에 발표가 안 됐었나 봐요. 미국 9월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 그리고 이제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4시에 금리 결정이 있죠. 아까도 말했듯이 페드와치의 금리 인하 예상치는 86.2%. 그런데 노무라의 예상치가 동결이네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오타인가? 노무라가 그래도 상당히 잘 맞추는 증권사인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금리 인하는 일단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노무라가 지금 동결을 예상을 해버렸다. 한번 참고만 하시고요. 현재는 이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예상을 다들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기자회견이죠. 파월이 매파적 금리 인하를 하느냐. 이것도 되게 말이 웃긴 건데 금리 인하면 금리 인하지 매파적 금리 인하냐. 비둘기적 금리 인하냐.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일단 금리 인하 기대감은 주가에 이미 선반영돼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오르려고 한다고 하면 기자회견에서의 스탠스죠.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과거를 돌이켜봅시다. 4월 할배가 우리의 계좌에 도움이 된 적이 있었는가? 제 기억으로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장은 파월의 22년 금리 인상 시기에 그 아픔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4월만 나오면 주가가 내려. 그냥 아무 말도 안 해도 그냥 8월만 나오면 그냥 주가 내리는 거야.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낌이 좋지 않아요. 일단은 금리 인하 선반영은 돼 있고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노무라가 왜 동결로 예상했지? 나스닥 QQQ 차트 주봉은 12월 1주차는 1%가 상승하는 굉장히 좀 좋은 주간이었습니다.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1.8%. 어느덧 거의 뭐 다 회복을 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사실상 장기 상승 추세 저항선 이 검정색 선에 1% 차로 접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장기 상승 추세 저항선 위로 이렇게 캔들이 올라간 거는 이거는 진짜 오버슈팅 매도의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상단 저항선까지 일단은 나스닥은 계속 올라오기는 했었다. 그 선까지 1% 남았다는 겁니다. 다 온 거죠. 지금 막 포모에 휘말려서 레버리지를 막 땡기고 뭐 고려할 상황은 아닌 거죠. 천장이 1% 정도 남아있는 상태, 천장 위로 올라가면은 오버슈팅.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고 있어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환율은 올라가고 있다. 이것은 무슨 상황이냐? 현재 내리고 있는 달러의 가치보다 원화의 가치는 사요나라. 원화의 가치는 더 급격한 각도로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고 있어요. 저는 구독자 방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때부터 아마 말했을 거예요. 10월 달부터 저는 9월 달에 모든 제 여유 자금을 달러로 바꿔놨어요. 왜 바꿨냐면 전 차트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환율의 추세가 상방턴 21선이 121선을 뚫고 올라갔다. 추세 변곡. 그래서 이때 멤버십 회원님들께도 말씀드리고 모든 돈을 달러로 바꿔라.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주식을 투자할 때는 뭐 일부 전체 비중에 5% 10% 이렇게 종목을 들어가는데 환율로 바꾸면은 전체를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율이 뭐 조금만 올라도 환차익으로 상당히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어쨌든 이때부터 계속 말했어요. 전부 달러로 바꿔라.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국가가 환율 방어를 하는 것 같은데 전체 추세가 상방이다. 못 막아요. 추세가 바뀌면은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뭔가 강한 추세가 깨질 수 있는 트리거가 없으면은 방어를 해도 방어를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뭔가 21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달러로 바꿔도 된다고 생각해요. 골드입니다. 상승 채널에서 박스권에 지금 갇힌 모습입니다. 딱히 지금 투자할 매력은 많이 못 느끼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이쯤에서 매도를 다 했었죠. 그래도 25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최종 승자는 금은 맞을 것 같아요. 상승 추세의 박스권이다. 빅스 지수입니다. 빅스가 그어드린 보라색 선 16.5를 이탈하고 추가적인 하락, 그리고 빅스의 최종 지지선은 14.6 빨간색 지지선이 있어요. 여기만 터치하면 빅스가 튀어오른다. 터치 튀어오른다. 터치 튀어오른다. 계속 이 부분만 터치하면은 튀어오른다. 그러면은 빅스가 여기까지 추가적으로 내리면은 그때 또 시장에 이상한 트리거가 나오면서 변동성이 높아지는 좋지 않은 상황이 올 수가 있다. 그때가 공교롭게도 금리 인하 FOMC 회의 정도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을 잘 견디면서 수익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곧 변동성에 대비를 해야 한다. 현재는 일단 안정적인 구간이긴 합니다. 빅스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끝없이 내려가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나스닥 지수입니다. 메인 상승 채널, 그리고 반격의 채널, 빨간색 상단, 빨간색 하단이죠. 반격의 채널에서 메인 상승 채널 하단에 지금 터치하면서 애매하게 마무리. 장중에 이 구간에 들어왔었는데 그런데 딱 걸쳐서 마무리. 채널을 진짜 더럽게도 잘 걷네. 일단은 21선은 약간 상방으로 기울었고 4시간 봉으로 봤을 시 스토캐스틱의 과 매수권을 형성하고 살짝 아래로 마무리. 다음 주 FOMC 회의 전까지는 재미없는 이러한 옆으로 기는 상황을 보고 있어요. 여기서 추가적인 호재가 터지던가 파월이 비둘기적으로 나오면은
이 파란색 음영 메인 상승 채널로 캔들이 입성해 주면서 다시 한번 이 검정색 선, 여기 검정색 선 보이시죠? 요게 무슨 선이냐면은 인터스텔라 저항선입니다. 여기를 뚫어낸 적이 거의 없었다. 파월이 비둘기적인 스탠스를 보일 시 다시 한번 이 검정색 선 위로 올라와서 고점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그 가격은 3배 레버리지일 경우에 매도의 구간, 나스닥의 단기적인 고점이 되는 구간, 엔비디아입니다. 또다시 21선 저항을 받고 하락으로 마무리. 엔비디아 도대체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지? 그 캔들이 21선 밑에 있으면은 분할 매수의 구간이긴 한데 힘이 약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아가는 거를 도저히 성격상 안 되거나 자신은 계좌에 마이너스가 찍히는 거를 절대로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은 이 캔들이 중앙 21선 밑에 있으면은 아예 그냥 보지도 마세요. 힘이 없다는 거니까. 그리고 모아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21선 밑에서 초분할 매수로 사는 게 좀 더 싼 가격으로 수량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긴 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현재 제가 보는 엔비디아는 제가 엔비디아를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좀 상승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메인 상승 채널을 일단 이탈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가는 뷰는 보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가려고 한다고 하면 이거 이탈하지 말았어야지. 그런데 이탈했기 때문에 다시 확인 사살을 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모든 차트는 그래요. 확인 사살하러 올라갔다가 맞고 떨어지는 그림을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냥 그 맞고 떨어지는 구간이 뭐 한 $190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확인은 해줘야지. 단기적인 반등은 좀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TQ도 메인 상승 채널로 들어온가 했으니 살짝 윗꼬리로 리젝이 됐어요. 그래도 TQ는 뭐 $56 액면 분할 전 가격으로 계산하면은 한 $112라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가격이죠. TQ도 저는 많이 갖고 있는데 저는 계좌에서 여전히 효자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이 캔들이 나왔을 때 테슬라의 상승 추세 컨펌이라고 말씀드렸고, 왜 그러냐면 이 강한 악성 매물대를 돌파해냈기 때문에 이 돌파 빼꼼했어요. 그래서 추가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상승 채널을 그어버렸잖아요. 제가 상승 채널과 하락 채널을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긋지 않고 변곡이 발생됐다고 생각했을 때 긋습니다. 테슬라는 상승의 채널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들고 가보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추매를 하고 싶거든. 올라갈 때 뭐 매수를 하고 뭐 그러지 마시고 상승의 채널 하단선에 터치할 때 그때 상승을 기도하면서 매수하는 겁니다. 월요일 가격으로는 $446 정도가 지지선이고요. 단기적으로는 $460가 저항선이고요. 주봉으로 봤을 시에는 주봉 마감 기준으로는 최고가 부근, 다음 주에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은 주봉 마감 기준으로 최고가를 경신한 것이고, 저항은 $476. 저항을 뚫어내면은 테슬라와 이별을 한다. 나스닥의 로봇 정치 테마주. 모든 것을 테마로 만들어버리는 테슬라. 어디 하나 안 엮여 있는 곳이 없다. 라스트 댄스 시작해야지. 정말 지겹도록 이때 매수를 하고 사실 몇 개월을 홀딩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테슬라와 좀 이별을 하고 싶네요. 반도체가 최고점을 갱신하나 했더니 윗꼬리를 좀 크게 달았습니다. 주봉 마감 기준으로는 이때는 음봉으로 마감했으니까 주봉 마감 기준으로는 최고가긴 합니다. 반도체 주주 여러분들 축하드리고요. 반도체 굉장히 세네요. 계속적으로 들고 가봐야죠. 지금 현재 반도체가 고점 언저리인 것은 맞긴 맞는데 반도체 말고 투자할 것도 딱히 없잖아요. 일단 저는 뭐 일단 홀딩하고 있습니다. 속술도 메인 상승의 채널을 돌파를 했고, 이제는 여기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매도의 구간, 보유자의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는 추가적인 상승 룸이 남아있는 구간이지만 얼마 안 가서 약간의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채널 라인 위에 있을 때는 부분 매도가 적절하다. 하지만 한 방에 전량 매도하면 후회를 할 수가 있다. 메타는 약간의 반등. 좀 메타를 최고점에서 절반 매도를 했는데 아직 절반 갖고 있으니까 메타가 추가적으로 올라줬으면 당연히 좋을 것 같아요. 201선에서 한번 리젝이 됐다가 다시 한번 201선 터치를 하면서 마무리. 긍정적이죠. 올랐으니까 당연히 긍정적입니다. 지난 4월에는 201선을 이탈하고 201선 테스트 실패하고 다시 급격한 하락, 그리고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201선 이탈 후 테스트 중인 것 같아요. 여기서 리젝이 되면은 다시 한번 21선을 맞으러 가겠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갈 수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리젝이 되지 않고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메인 상승의 채널 이 검정색 선 가격은 $188, 현재가 기준으로 거의 한 2% 이상의 상승이 보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는 맞고 떨어지고 현재 맞은 상황, 이 채널 옆으로 일봉상으로 살짝 옆으로 이탈해준 상황, 하락의 채널을 옆으로 이탈했다는 것은 좋은 상황입니다. 메타
더 가야지. 아프로드컴.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있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상 오버슈팅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어버리고 이번 주에 약간의 조정 후 말아 올렸죠. 저항은 407달러 정도. 만약에 실적 발표 후에 볼린저 밴드를 뚫어버리는 장대 캔들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그때가 속스를 매도해야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사요나라를 말씀드렸는데 크게 한번 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락의 채널이 형성되고 그 하락의 채널마저도 이때 이탈을 했었죠.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급락, 많은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투자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넷플릭스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매력적인 가격은 맞으나 투자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촉이 좀 좋지가 않다. TV로 넷플릭스는 계속 보되 주식으로의 넷플릭스는 사요나라. 팔란티어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저항은 메인 상승 채널 하단 라인 189달러 강한 저항이 될 것입니다. 후드는 코인이 또 좋지 않아서 금요일 하락으로 마무리. 그래도 반등 시도 캔들이 떴기 때문에 여기 상단까지는 저항을 맞더라도 가지 않겠느냐 했더니 좀 좋지 않게 마무리. 그래도 5일선은 아직 이탈하지 않았다. 5일선을 만약에 이탈한다고 하면은 21선까지 다이렉트로 하락을 해서 현재 가격 기준 추가적으로 한 마이너스 6% 정도는 열려 있긴 해요.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좀 반등을 해주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중소형주도 한번 보겠습니다. 목요일에 중소형주가 전체적으로 급등을 하고 금요일에 조정이 나왔는데 당연한 조정이라고 생각해요. 급등을 했으니까 조정을 해야지. 아이온큐는 121선의 지지를 받았다. 괜찮은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121선까지 조정이 오면은 또다시 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51달러 정도죠. 121선. 지지해주면 다시 한번 이전 고가를 트라이할 수가 있다. 21선. 여전히 내려오고 있지만 이 평평하게 다지려면은 와리가리 해주면은 21선 평평해집니다. 아이온큐의 단기적인 상승 룸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IONL, 아이온큐 2배죠. 레버리지는 반드시 단기적으로만 트레이딩용으로만 사용해야 됩니다. 비트마인은 4시간 봉상 지지선은 33달러, 4시간 봉의 2평, 그리고 단기 추세 지지선 31달러 지지가 있긴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조비는 역시 121선 터치 가격 14.9, 그리고 21선 14.4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트라이 한번 해볼 수 있고 깨지면은 다시 한번 여기로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것이죠. 21선을 평평하게 만들었다. 단기적으로 보고 트레이딩 가능한 종목이 되었다는 거죠. 오클로도 이제 21선 가격인 98달러 정도 매력적인 가격이 된 거예요. 21선 평평해졌다. 트레이딩 후보군이 된 겁니다. SMR은 동일한 원전 테마인 오클로보다 상승폭은 더디고 하락폭은 더 크기 때문에 SMR보다는 그냥 오클로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레딧은 말씀드렸잖아요. 레딧은 괜찮다고. 레딧 보유자분들은 추가 매수는 부담스럽지만 홀딩을 계속 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코어 위브 지금 홀딩 중인데 단기적인 목표가는 강한 저항이라고 생각하는 요 부근 93달러 정도까지 일단 한번 트라이 해볼 수는 있다. 그러나 93달러에서 강한 저항이 있다. 리프트 말씀드렸죠? 괜찮은 종목이라고 잘 가고 있고요. 엠로빈 유동성의 상승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가고요. 보유자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오라클 201선을 이탈하고 다시 한번 확인 작업에서 리젝이 되는가 했으나 여기를 일단 돌파를 해줬다는 것은 좀 긍정적인 상황. 현재 미국 증시의 카나리아 광부가 탄광에 들어갈 때 카나리아를 배치한다고 합니다. 유독가스가 많으면은 카나리아가 죽으니까 그 광산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현재 미국장에 카나리아가 오라클이다. 전 개인적으로 갖고 있진 않은데 응원을 하고 있어요. 오라클이 살아나야 미장이 더욱더 불을 뿜을 수 있다. 실적 발표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21선을 턴 어라운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투자 고려는 하지 않고 있으나 실적이 좋으면은 인정받겠죠. MSTR 좀 많이 잔인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장기 지지선 이탈하고서 끝없이 내리고 있는 상황. 그래도 23년 대상승장이 시작된 후에 MSTR을 샀었다면 아직도 갖고 있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한 700% 정도 올랐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바닥이 아닌 것 같아요. 21년 비트코인 불장이 끝나고 여기서 이제 끝나고 하락을 하다가 결국에 얘는 처음 오르기 전에 가격으로 회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다음 비트코인 시즌에서부터 상승 주봉으로 봤을 때 처음 오르기 전에 가격까지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MSTR에 지금 현재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손절가를 정해 놓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전 저점 라인 166달러라든가 여기서 싸다고
하기에는 지지선이 너무 밑에 있다. 테더의 도미넌스. 테더가 이 메인 상승 채널을 이게 이탈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비트코인의 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가 나오는 마지막 탈출 구간이 나온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채널 지지를 받고 올랐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다시 조정. 테더의 상승 채널을 이렇게 긋고서 코인을 설명하는 유튜버를 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왜 이거 안 하는 거지? 테더 도미넌스가 상승 채널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비트코인의 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도 없다. 그나마 조금 희망의 여루를 갖자면 테더가 단기적인 저항은 만들어내고 있다. 저항, 리젝, 저항, 리젝. 이제 테더가 조금 더 오르고 코인이 조금 더 조정을 받아서 저항, 리젝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비로소 채널을 이탈하며 테더의 도미넌스가 내리고 테더 도미와 코인은 반비례이기 때문에 코인들의 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비트코인 모국 올랐다고 또 내리는지 비트코인 우리가 이제 코인을 하는 이유가 툭 놓고 뭡니까? 변동성이 높아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는 하방으로의 변동성이 조금 더 남아있다. 일단 초단기적인 반등의 채널은 만들어내긴 했어요. 내리다가 처음으로 저점을 높였으니까 그러면은 요번에 추가적으로 내리더라도 저점을 높여주고 여기서 반등을 성공하면은 괜찮을 텐데 어쨌든 좀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이더리움도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하죠. 그래도 21선을 평평하게는 좀 만들었다. 내리는 구간에서 21선이 여기서 살짝 평평해졌으나 추가 급락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평평해진 구간 급격한 하락의 채널을 옆으로 좀 이탈하고 나서 뭔가 여기서 무슨 수작을 좀 부리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다시 한번 단기적인 반등의 채널을 그었는데 여기를 또다시 이탈한다. 그러면은 상황이 좋지 않아지는 거죠. 그래서 현재 게더리움에 주요하게 이탈하지 말아야 될 가격은 3,000달러죠. 3,000달러 사수를 해줘야 된다. 사수를 해주지 못하면은 뭐 오른쪽 어깨도 없을 수 있겠다라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뭐 이런 오른쪽 어깨까지는 보고 있었는데 3,000달러를 또다시 이탈한다. 그러면은 200일선의 리터치 확인 작업도 쉽지 않아진다. 보통은 이제 200일선을 이렇게 이탈을 하면은 리터치를 하고서 다시 한번 무너져요. 무너졌다가 가든가 내리든가 합니다. 이때도 200일선을 이탈을 하면은 리터치를 하고서 가든가 이탈을 한다. 중요한 거는 리터치를 보통 한다는 거죠.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추세 확인을. 그래서 이번에도 200일선을 리터치는 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리터치하고 무너지는 그림을 보고 있고 근데 지금 그것도 쉽지 않은 현재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코인 쪽에 비중을 늘리고 싶은 마음이 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코인 쪽 갖고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서든 탈출을 해야겠다는 생각만 갖고 있다. 그래서 현재 코인 쪽은 제가 뭐 매수 의견을 드리고 있지 않은 겁니다. 왜냐? 오르면은 탈출하고 싶은 사람들 뿐이니까 강력하게 모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코인을 강하게 매수하라고 언급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천장이 보이니까. 천장이 보이지 않아야 계속된 희망 회로를 드리는데 천장이 이렇게 좀 보인다. 멤버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제 멤버십은 리딩방 이런 건 아니고요. 항상 최선의 매매를 지향하는 멤버십입니다. 장기호 멤버십은 중장기 투자를 하고 있고 UDT 멤버십은 단기 매매 투자를 지향하는 멤버십입니다. 물론 UDT에 가입하시면은 장교 플러스 UDT입니다. 단타만 하는 게 아니라 장교의 혜택도 같이 보실 수가 있다.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이 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